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집 근처에 얼마 전까지 불이 켜져 있던 편의점이 있었나요? 24시간 365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 새벽에도 그 자리를 지키던 편의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간판이 내려가 있습니다. 유리창에는 흰 종이가 붙어 있고 그 안에 텅 빈 매대와 형광등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 집 장사가 잘 안 됐나 보다 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또 다른 골목에서 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지금 대한민국 편의점에서는 조용하지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신화였습니다. IMF, 외환위기에도 살아남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끄떡없었고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때조차도 필수 업종으로 지정되어 오히려 매출이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이걸 편의점 불패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자영업 창업 시장에서 편의점 가맹점은 언제나 상위 선택지였습니다. 망해도 편의점보다는 낫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던 편의점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폐업률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문을 닫는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수십 곳에 달합니다. 물론 같은 기간 새로 생기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전율이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을 열고 1년에서 2년 버티다 못 버티고 나가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한 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창업할 때 본사에서 이 상권은 유동인구가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와도 음료 하나 사고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배달 앱으로 시키더라고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 왜 오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점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5년 기준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8년 만에 60% 이상 오른 겁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특성상 혼자 다 돌릴 수가 없으니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하는데 인건비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니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 블록에 편의점이 2개, 3개씩 있으니까 서로 죽이는 거지. 이것도 맞습니다. 북미 편의점 총 점포수는 5만 개를 훌쩍 넘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인구 대비 점포 밀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상권을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가 나눠 먹고 있으니 파이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인건비 비싸고 경쟁이 심해서 망하는 거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 인건비와 과포화가 진짜 이유라면 왜 지금 이 시점에 특히 더 심해지고 있을까요? 최저임금은 2017년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점포 수가 많아진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속도로 폐업이 늘고 있는 걸까요? 인건비와 과포화는 편의점이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입니다. 그 밑에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편의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오프라인 유통 전체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이 왜 존재했는지 그 본질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편의점의 존재 이유는 딱 2가지였습니다. 가깝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마트는 멀고 문 닫는 시간이 있고 주차하고 카트 끌고 줄 서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달랐습니다. 슬리퍼 신고 1분이면 갔다 올 수 있고 새벽 2시에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곳, 그게 편의점이었습니다. 업계 용어로는 이걸 근접성과 즉시성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점의 모든 전략은 이 2단어를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입지 선정도, 24시간 운영도,
작은 낱개 포장 판매도 전부 다 가깝고 빠르게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30년간 이 전략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전 국민의 손에 들어갔고 앱 하나로 쇼핑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앱으로 뭘 사? 옷이나 가전제품이나 사지. 편의점 물건을 거기서 사겠어? 라고요. 그런데 쿠팡이 등장했습니다. 쿠팡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새벽 배송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기 전에 폰 열고 필요한 거 주문하고 자고 일어나면 현관 앞에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편의점보다 쌉니다. 용량은 더 큽니다. 이 순간 편의점이 30년간 지켜온 두 가지 무기, 근접성과 즉시성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배달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편의점 영역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처음엔 음식 배달 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생수, 라면, 심지어 즉석밥까지 편의점에서 파는 거의 모든 것을 30분 안에 집으로 배달해줍니다. 그것도 24시간. 빠른 배달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편의점이 가진 마지막 무기마저 무력화됐습니다. 다리 아프면 안 나가도 됩니다. 비가 와도 안 나가도 됩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도 폰 하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초저가 직구 플랫폼까지 가세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생활용품들, 칫솔, 면도기,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알리에서 사면 몇 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배송이 며칠 걸리긴 하지만 미리 사두면 그만입니다. 소비자들은 빠르게 학습했습니다. 급한 건 배달 앱으로, 생활용품은 알리 테무로, 식료품은 쿠팡이나 컬리로, 그리고 편의점은 갈 이유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의 핵심 가치는 물리적 근접성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1분 거리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상권이 어디냐고 물으면 답이 달라졌습니다. 편의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분 거리도 아니고 0초 거리입니다. 자다가도 열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열 수 있고, 누워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문하면 물건이 집 앞까지 옵니다. 물리적 공간이 디지털 공간에게 완패한 겁니다. 편의점은 30년간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왕좌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편의점 산업 자체가 끝난 건가? 본사들도 다 같이 망하고 있는 건가?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곡소리를 내는 바로 그 순간 CU와 GS25 같은 편의점 본사들의 실적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상 최대입니다. 매출도 최대, 영업이익도 최대, 숫자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목 편의점은 폐업하고 있는데 본사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모순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 유통구조의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 CU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GS25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의 최근 몇 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들에 대해 안정적인 성장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 같은 기간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절반 이상이 수익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습니다. 본사는 성장, 가맹점은 고통, 이 두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편의점 가맹 사업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을 창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사에 가맹비를 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냅니다. 보증금을 냅니다. 초기 물품 대금을 냅니다. 이미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장을 열면 매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로열티로 냅니다. 본사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갑니다. 이익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맹점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매출이 발생하는 한 본사는 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점주가 인건비 내고 전기세 내고 본사에 로열티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사는 그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본사 실적이 왜 좋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교묘한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유통 마진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모든 상품은 본사를 통해 공급됩니다. 점주가 직접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사의 물류 시스템을 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유통 마진을 가져갑니다. 편의점에서 1,500원에 파는 음료수, 그걸 본사가 점주에게 공급할 때는 이미 마진이 붙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출발한 가격과 점주가 받는 공급가 사이에 본사의 이익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본사는 두 개의 파이프를 꽂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열티, 매출이 생기면 자동으로 빨아들이는 파이프. 또 하나는 유통 마진,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빨아들이는 파이프. 점주는 장사를 잘해도 못해도 이 두 파이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 입장에서 더 영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폐업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가맹점이 폐업하면 본사도 손해 아닐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점주가 못 버티고 나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옵니다. 그 새로운 창업자는 또 가맹비를 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냅니다. 보증금을 냅니다. 본사 입장에선 오히려 새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점주가 1년에서 2년 만에 폐업하고 새 점주가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본사는 가맹비와 초기 비용을 반복해서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회전문 창업이라고 부릅니다. 꿈을 안고 들어온 창업자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나가고 또 다른 꿈을 안고 들어온 창업자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회전문이 돌아가는 동안 본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본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PB 상품, 자체 브랜드 상품입니다. 요즘 편의점 가면 아시죠? CU의 헤이루, GS25의 유어스 같은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PB 상품의 마진율은 일반 제조사 상품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본사가 직접 기획, 제조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팔아도 남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본사들은 이 PB 상품을 SNS 마케팅과 결합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 요아정 콜라보, 특정 연예인 굿즈, 이런 것들이 SNS에서 한번 입소문이 나면 전국 수만 개 점포에서 동시에 폭발적으로 팔립니다. 소비자들이 줄 서서 삽니다. 오픈런이 생깁니다. 품절 대란이 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웃는 게 누구겠습니까? 본사입니다. 점주는 재고 관리에 치이고 몰려드는 손님에 치이는 동안 본사는 그 판매량 전체에서 마진을 가져갑니다. 이제 이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편의점 산업의 몰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몰락하고 있는 건 편의점 산업 전체가 아닙니다. 몰락하고 있는 건 그 구조 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개인 가맹점주들입니다. 퇴직금 털고 대출 받고 가족들 설득해서 창업한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납품받고 유통기한 체크하고 진상 손님 응대하고 야간 알바 구하지 못해 직접 밤을 새우는 동안 본사는 그 노동의 일정 비율을 조용히 자동으로 꾸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본사 사상 최대 실적과 가맹점주 줄 폐업이라는 두 개의 숫자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해야 굴러가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본사들은 이 구조 덕분에 영원히 안전한 걸까요? 가맹점주들이 아무리 나가 떨어져도 새 창업자는 항상 들어올 테고 PB 상품은 계속 팔릴 테고 본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운 파도가 본사들을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 앞에서는 본사의 영미한 수익 구조도 화려한 PB 마케팅도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파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의 층을 봤습니다. 첫 번째 층, 가맹점주들이 무너지고 있다. 인건비와 과포화 때문이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층, 그런데 본사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로열티, 유통마진, PB 상품이라는 구조적 파이프 덕분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본사들은 괜찮은 거네. 가맹점주들만 힘든 거고.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그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으려고 합니다. 본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장은 빌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파도, 인구 절벽입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도, 전쟁 중인 나라도 이 수치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게 편의점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입니다. 편의점의 핵심 소비층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혼자 사는 자취생, 30대 1인 가구 직장인, 늦은 밤 야근하고 퇴근하는 젊은 세대, 학교 앞 삼각김밥 사 먹는 대학생. 편의점은 본질적으로 젊고 혼자이고 바쁜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건 20년, 30년 뒤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재 20대 인구가 이미 줄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대와 지금 20대의 숫자를 비교하면 이미 의미 있는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는 앞으로 가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2040년, 2050년의 대한민국을 인구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젊은 소비층이 줄어드는 사회에서 편의점 본사의 PB 마케팅이 먹힐 대상이 줄어든다는 건 수학적으로 자명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 파도, 고령화가 만드는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남아있는 인구의 구성이 바뀝니다.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편의점을 많이 이용할까요? 물론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소비 패턴은 젊은 층과 완전히 다릅니다. 20대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삼각김밥, 에너지 음료, 신상 콜라보 과자를 삽니다. 충동 구매도 합니다. SNS에서 본 신제품을 직접 사러 옵니다. 반면 고령층은 다릅니다. 구매 목적이 명확하고 충동 구매가 적고 가격에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사가 공들여 만드는 트렌디한 PB 상품 마케팅의 주요 타깃이 아닙니다. 편의점 본사의 성장 동력, 즉 SNS 바이럴 마케팅과 콜라보 신제품 전략은 젊은 소비층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그 소비층이 줄어들면 본사의 핵심 성장 엔진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파도, 공간으로서의 편의점이 가진 본질적 한계입니다. 유통업계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리테일 테인먼트입니다. 리테일, 즉 유통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쇼핑 공간을 단순히 물건 사는 곳이 아니라 경험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백화점이 이걸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더 현대 서울을 보십시오. 팝업 스토어, 전시, 푸드코트, 브랜드 체험 공간.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경험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아무리 발달해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변신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매장, 라이브 쿠킹 클래스, 프리미엄 식품관. 단순히 싸게 파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은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점의 평균 면적은 약 30평에서 50평 남짓입니다.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매대, 계산대,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경험을 만들어내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편의점이 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류 거점화입니다. 쿠팡이나 배달 플랫폼의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것. 즉, 사람이 오는 공간이 아니라 물건이 나가는 창고가 되는 것.
또 하나는 무인화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것. 이미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두 방향 모두 가맹점주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히는 방향입니다. 물류 거점이 되면 점주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무인화가 되면 점주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편의점, 동네 골목에 사람이 드나드는 그 편의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도, 유통공룡들의 직접 침공입니다. 쿠팡은 이제 단순한 배송회사가 아닙니다. 쿠팡이츠를 통해 즉시 배달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쿠팡 로켓 직구로 해외 직구 시장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쿠팡 자체 PB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자랑하던 PB 상품 전략, 그걸 쿠팡이 무한한 자본력과 데이터로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머스와 배달, 금융을 결합한 슈퍼앱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자기 생태계 안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플랫폼들이 소비자의 일상을 장악해가는 속도와 편의점 본사가 매장을 리뉴얼하는 속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게임이 안 됩니다. 자본의 규모가 다르고 데이터의 양이 다르고 기술의 수준이 다릅니다. 편의점 본사들이 아무리 PB 상품을 잘 만들고 SNS 마케팅을 잘 해도 결국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네 개의 파도를 한꺼번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는 줄고 소비층은 고령화되고 공간 경험은 줄 수 없고 디지털 공룡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그래프가 어느 순간 꺾이는 변곡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사들이 거두고 있는 사상 최대 실적은 어쩌면 정점일 수 있습니다. 산이 가장 높아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내려가기 직전이듯.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편의점 하나가 문을 닫는 것, 그건 단순한 자영업자 한 명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신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골목 편의점 하나가 문을 닫는 장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해 보였습니다. 인건비가 올랐고 경쟁이 심해졌다고. 그런데 파고들수록 그 밑에 훨씬 더 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비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디지털 공간에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건 퇴직금 털어쳐 창업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사는 달랐습니다. 구조적으로 설계된 파이프 덕분에 가맹점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본사마저도 인구 절벽과 고령화, 디지털 플랫폼의 침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편의점의 위기는 오프라인 유통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편의점은 대한민국 오프라인 유통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많고, 가장 깊숙이 일상에 침투해 있던 유통 채널, 그게 편의점이었습니다. 그 편의점이 흔들린다는 건 오프라인 유통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신호를 다른 곳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점포를 줄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마트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백화점은 살아남기 위해 경험 공간으로 필사적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의 지형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10년 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이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지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건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퇴직하면 치킨집 차리고, 명예퇴직하면 편의점 차리고, 직장 잃으면 카페 차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영업은 대한민국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자영업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은 식당의 마진을 갉아먹고 있고, 이커머스는 소매업의 존재 이유를 없애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의 노동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설 수 있는 땅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아지는 속도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찾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편의점 점주의 폐업은 이 거대한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인구 절벽은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구 문제를 미래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라고? 그건 30년, 40년 뒤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인구 절벽의 영향은 이미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편의점들이 먼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학교 앞 문구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으니까요.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요. 편의점의 폐업 지도와 인구 감소 지도를 겹쳐 놓으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서 편의점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사라진 곳에서 다음엔 또 다른 무언가가 사라집니다. 이건 도미노입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지금 골목 편의점의 꺼진 간판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전집 편의점 점주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25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금 전부와 대출을 합쳐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처음 1년은 버텼습니다. 2년째부터 적자가 났습니다. 아내와 교대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3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간판불을 끄던 날 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장사를 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세상이 바뀐 거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편의점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습니다. 그 불빛이 꺼질 때마다 누군가의 꿈이 꺼집니다. 누군가의 노후가 꺼집니다. 누군가의 25년이 꺼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꺼지는 불빛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의 변화 앞에 서 있는가? 그 변화를 제때 읽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그 변화의 가장 큰 짐을 혼자 짊어지게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가? 편의점 하나의 폐업은 작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건들이 모여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무심코 들르던 편의점의 불빛이 꺼질 때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불빛이 함께 꺼지고 있는 건지 오늘 영상이 그 질문을 한 번쯤 마음에 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던 경제 현상 속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